2005년 7월 한국형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 KHP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헬리콥터 제작 회사인 유로콥터를 협력업체로 선정한 사업단은 한국형 기동 헬기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기본 플랫폼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KHP 사업의 기간이 6년으로 매우 짧은 것을 감안해 성능이 입증된 기존 모델을 통해 설계 시간을 단축하고 부품의 공통성을 유지하면 생산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기종이 유로콥터의 AS532 쿠거입니다. 이 모델은 SA330 푸마의 계열 헬기로 1990년 민수용에서 군용으로 개량되어 전세계에 1000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당시 우리 육군은 새로 개발되는 기동 헬기가 기존의 UH-1보다는 조금 크고 UH-60 블랙호크보다는 조금 작은 크기이기를 원했는데 AS532 쿠거가 이 기준에 가장 근접한 모델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육군의 요구에 따라 쿠거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의 동체를 개발하고 여기에 각종 첨단 항법 장비를 장착해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단은 쿠거의 설계를 변경해 우리만의 독자적인 형상을 만들어 유로콥터에 제시했는데 그것은 쿠거의 동체 폭을 확장시키고 병력실의 마루 높이를 낮춘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UH-60 블랙호크와 비슷한 형상이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병력이 헬기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마루 높이가 블랙호크처럼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육군은 20여 년 넘게 사용한 블랙호크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편의를 위해 동체의 폭이 넓은 광동체 형상을 원했던 것입니다. 사업단 입장에서는 마루 높이를 낮추면 동체 하부에 들어가는 연료의 양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동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 동체 폭 220cm, 마루 높이 76cm의 형상을 가진 모델 C420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단이 C420 모델을 유로콥터에 제시하자 그들은 강한 반대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동체의 폭이 좁은 협동체를 주로 개발해왔는데 동체의 폭이 넓어지면 기체의 강성이 저하되고 진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들은 진동이 발생하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업 기간 내에 헬기를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단이 계속 블랙호크와 같은 형상을 원하자 유로콥터는 광동체의 헬기를 원하면 미국 회사와 협력을 하지 왜 우리와 계약을 했습니까? 이런 식이면 우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사업단은 동체 상부 폭을 약간 줄인 모델 C421을 제안했지만 유로콥터는 역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마루 높이가 낮아지면 연료통을 동체 하부에 설치하지 못하고 병력실 뒤쪽에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기체의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와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유로콥터는 우리 사업단이 제시한 형상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형상을 적용해 자칫 진동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KHP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도 피해가 크다. 당신들의 형상을 고집한다면 사업 지연에 대한 면책 규정을 추가해달라. 그러면서 유로콥터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모델 C421W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동체폭 200cm, 마루 높이 80cm의 협동체로 그들이 원래부터 주장해오던 형상이었습니다. 헬기 형상 문제로 마찰이 일자 유로콥터와 육군 사이에서 고심하던 사업단은 중재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것은 C421W의 형상에 추가적으로 발판을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력이 하차할 때 발판을 이용하면 부상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단의 중재안에 육군은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중 강습이나 장비를 인양할 때 발판이 있으면 임무용 장비들이 그곳에 걸릴 수도 있고 승무원이 하방을 관찰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육군도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결국 발판 부착 방안을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발판의 적용은 운용 요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게 되는데 발판 덕분에 타고 내릴 때 편하고 레펠 임무에도 안정감이 있으며 승무원들도 발판을 지지대로 삼으면 하방 관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기동헬기의 형상은 협동체의 C421W 모델로 결정되었고
이후 약간의 수정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G422A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협동체의 수리온 형상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형상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유로콥터의 기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헬기의 기본 형상이 결정되자 다음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로터의 회전 방향이었습니다. 미국의 헬기들은 로터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유로콥터의 헬기는 로터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던 것입니다. 사실 로터의 회전 방향으로 인해 헬기의 성능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군의 조종사들이 반시계 방향의 조종 방식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헬기는 로터의 회전 방향에 따라 기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조종사들은 이러한 쏠림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페달을 차서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일 로터가 기존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면 조종사들이 새로운 조종법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로콥터는 로터의 회전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계 방향의 회전을 고집했습니다. 결국 사업단은 조종사를 유럽으로 보내 시험 비행을 실시해 보도록 했는데, 비행을 마친 조종사는 유럽 방식의 조종법을 익히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종 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로터의 회전 방향도 유럽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헬기의 형상이 결정되고 상세 설계가 진행되자 우리 사업단과 유로콥터의 연구진들은 한국형 기동헬기의 주임무 중량이 16,400파운드가 될 것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19,700파운드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결정되자 유로콥터의 임원진이 나서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형 기동헬기의 중량을 7.4톤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이륙 중량이 8.9톤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로콥터 입장에서 자신들의 쿠거 헬기가 9톤급인데 한국에서 동일한 중량의 첨단 장비까지 갖춘 헬기가 나온다면 세계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자가 될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단은 주임무 중량은 7.4톤이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중재에 나서 한국형 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은 8.7톤을 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로터 블레이드 문제입니다. 최초 유로콥터와의 협상 과정에서 그들은 30년 전의 구형 블레이드 기술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신형 블레이드 기술을 제공받고 싶었지만 어느 국가나 신형 기술은 기업의 기밀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헬리콥터를 개발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30년 전의 기술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단은 나름대로의 보관이 있었습니다. 유로콥터의 블레이드 기술을 이전받아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만의 신형 블레이드를 개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통 헬기의 블레이드는 엔진이 고장나는 긴급 상황에서 하강 속도를 조절해 일종의 낙하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블레이드의 무게가 되도록 가벼워야 했습니다. 블레이드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선 탄소 섬유를 이용해야 하고 특정한 온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열을 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했습니다. 유로콥터는 우리가 신형 블레이드를 개발한다고 하자 즉시 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블레이드는 헬기의 진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품인데 제대로 된 기술력이 없이 개발을 시도했다가 진동도 잡지 못하고 사업 기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가장 원했던 건 유로콥터의 신형 블레이드를 들여와 절단을 하고 그 단면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신형 블레이드를 연구용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거절해왔습니다. 결국 사업단은 시제품을 여러 개 만들어 그것들을 일일이 시험을 해보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연구진은 각기 다른 7개의 블레이드를 만들어 보았지만 어느 정도의 성능이 구현되어야 개발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지 정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유로콥터의 한 연구진이 이러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성능이 충분하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우리도 수많은 시험을 통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만족한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만든 블레이드 정도면 피로 시험에 들어가도 좋을 것 같다. 유로콥터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블레이드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자 우리에게 연구용 블레이드의 판매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들여온 블레이드를 엑스레이 촬영해 보았는데 우리가 만든 블레이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번째로 블레이드를 자체 개발하는데 성공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훗날 유로콥터의 연구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블레이드 개발에 성공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우리 회사에서는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냐며 나를 문책하기도 했다. 이렇게 주요 부품의 개발에 성공한 사업단은 본격적으로 CJ1을 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9년 7월 드디어 CJ1호기의 출고식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단에게는 7,850가지의 항목을 검증해야 하는 시험평가 과정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